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덕분에 챌린지 많이들 들어보셨죠?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 또 온 국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당신 덕분에라고 꼭 집어 고마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참 많죠. 그중에 코로나19 브리핑을 농인들에게 전하는 수어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브리핑은 전문 용어도 많고 또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불특정 다수에게는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려고 하면 이 높은 집중력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까다로운 일을 소수의 수어 통역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에 이들에게 이제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통역사 한 분이 언론을 통해서 감사패 문구에 감동을 했다 이런 소감을 전했어요. 통역사님의 정확하고 친절한 수어가 서로를 포용하며 우리를 따뜻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언어와 마음이 크게 봐서 덕분에 하는 분과 때문에 하는 분으로 갈라진 것 같은데요.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를 따뜻한 연결의 중요성을 더 많이 생각해 본다면 하루하루 조금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7월 15일 수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훈님께서 저희 뉴스 브런치를 정용실의 뉴스 브렉퍼스트 아침 이르는 시간인가요, 저희가? 뭐를 드시든 드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오늘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원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저희가 며칠 전부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 어떻게 지금 처리되는지 차분히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여성가족부가 어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죠. 예, 제가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청취자분들하고 꼭 공감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딸이 없는 분들도 있고 여자친구가 없는 분들도 있고 부인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어머니가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할 때 여성이라고 하면은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공감을 못하다가 만약 이런 일이 본인의 어머니가 이러다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그때부터 공문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남다르죠. 그렇죠.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뉴스를 들어보시거나 한번 이런 사건을 보신다면 조금 더 많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예,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성평등과 여러 가지 관련 것을 하고 있는 주요 부처입니다. 입장이 안 나오다가 어제 보도자를 통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2차 피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여가부에서 쓴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자면 네. 고소인이라는 용어를 일단 썼어요. 네. 고소인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신분 노출이 지금 본인이 원치 않은 데서 된다거나 또는 뭐 억측, 비방 이런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제 네.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명분 하에라든가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은 쪽으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진상규명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여가부에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와
복구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여가부에서 이 지원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서울시가 성희롱 방지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가 이제 또 책임규명 과정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여가부에서 이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네. 서울시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또 만약에 서울시가 요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고소인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공감하고 안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좀 늦은 입장을 낸 거, 그다음에 지금 저희 방송과 언론에서는 피해 호소인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고소인이라고 명명한 이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여성가족부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할 때 이 타이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13일 날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가부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여가부가 무슨 할 말이 없느냐 그랬더니 13일 날 당일에 여가부의 입장은 오늘은 관련 입장과 자료를 내놓을 계획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론에 떠밀려서 눈치 보듯 입장을 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치는 것은 여가부의 메시지에 힘이 많이 떨어진다. 사실 피해자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같이 손잡아주고 연대한다. 이번에 한국 여성의 전화처럼요. 이런 어떤 조직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네. 만약에 누구나 어떤 조직이 자기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절망과 허탈감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피해자라는 말을 굳이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기사나 보도를 보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이 정도가 된다면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그 N번방 사건이라든가 웰컴 투 비디오 이 사건에서도 여가부가 공식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어제 당 차원에서 성비를 다 점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사실 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성 의원들만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만 이거는 남녀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절반인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성 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적극 행정 이런 말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은 뭐 일부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극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입장, 특히 이 주무부서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제가 여가부에 대한 비판만이 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가부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조사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가부가 제도적 차원에서 진상규명 뭐 여러 가지 협조할 부분도 있고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를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만 사실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광역단체장이 속한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만큼의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징계성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가부가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나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마치 모든 일이 여가부 때문에 발생한다던가 여성 의원들이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잘못하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 공감합니다만 일부분 우리가 구조적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사과하고 네.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정말 쓴소리를 드리자면 이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태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어쨌든 의혹이 또 발생한 거잖아요. 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사건 났을 때도 민주당은 이런 유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찬 대표가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말 강력한 대책도 마련하고 당직자들에 대한 교훈 그렇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점검 계속 반드시 해서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라는 신뢰라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가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적극 행정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제한된 권한, 주어진 권한 안에서 여가부가 할 수 있는 의신의 폭은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여가부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권이라든가 징계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뭐 서울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이런 네. 것도 한번 여가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지금 오늘 11시에 서울시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서울시에만 이 전수조사를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 외부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어떤 별도의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런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어떤 호소를 많이 했는지 한번 쭉 봤습니다. 언론 보도도 보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났던 피해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어떤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많았을까요? 박사님하고 우리 아나운서님 어떤 생각 드셨나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저도 몇 분을 뵀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일상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맞아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시 그 사고가 터졌을 때도 피해자가 된 입장문을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 제도권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할 부분은 수사하고요.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함부로 가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신저와 우리가 단체 대화방을 하는 곳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러는 거 사실 우리 잠재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시민들이 안 하는 것으로서 이미 충분히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원치 않는 정보가 유통되거나 이런 거 차단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정보 유통되는 단체의 대화방이 있다면 그 대화방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있는 것도 사실상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텔레그램 엠번방 할 때 공범을 어떻게 봤었죠? 나는 적극적으로 유포하지 않았어요. 나는 보고만 그렇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공범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됐던 연예인들의 성범죄 문제에서 그 단체방에 들어가서 그 연예인의 성범죄 동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다 기소됐었거나 네. 아니면 연예계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말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높아진 시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엄마에 대한 허위 정보가 누군가가 유통하고 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는 보기만 했어, 나는 전달만 했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민주당에 계속 쓴소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에서 공천을 했으면 정당에서 일부분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일각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마치 이번 사태의 진상에 관한 어떤 일부 유출이라든가 문제가 특정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라든가 권한에 대한 것은 보지 못하고 특정인에게 몰아가서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도 수사기관도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정인에 대해서 몰아가면서 마녀사냥식으로 가면서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진상조사가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금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불에 넣어보면 압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면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저희도 계속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여가부가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도 표현은 하긴 했는데 피해자라고 명명하지 않았던 점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던 점 저희가 조금 더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정부가 어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거 이 세 가지 핵심 축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뭐 다 요약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두 분이 각자 좀 주목하신 내용들을 왜 주목하셨는지를 들으면서 그 관련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보죠. 먼저 송 박사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참 아름다운 계획들이 많다 보면서 네.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 이런 얘기하고 디지털 코리아로 대전환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엄청난 지금 재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2025년까지 계획이더라고요. 5년 동안 예. 160조 원을 쓰는 건데 그렇게 보면은 그때까지 정권이 이제 유지가 되면 이 계획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창조 경제라는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박근혜 경제가 말하는 창조 경제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실체가 잡히질 않는다. 이 창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발언하신 경제학자도 얘기하셨던 적이 있는데 네. 이번 거를 저는 보면서 디지털 코리아 굉장히 좋고 데이터댐 이런 얘기 참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만약에 디지털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디지털 산업을 정부가 주도해서 첨단 산업으로 계속 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그린 뉴딜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단체 자체들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린 없는 그린 뉴딜이다. 회색 재탕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테면은 우리가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그래요. 예.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가 뭐 13배가 늘어나겠다. 그래서 저도 전기차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 전환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걸 하냐요? 지금의 내연 기관차에 대한 판매 중단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 하자면 그리고 만약에 탄소 중립을 얘기한다 그러면 네.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탄소 배출의 추가 감축 계획이라든지 타임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약간 선언적인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알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전평론가님께서는 어떤 걸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를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라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이 국정감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환경 파괴의 우려라든가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같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이 환경 파괴 문제로서 지적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싼 곳을 업체에서 찾아다 보니까 산기슭을 깎아서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네. 환경 파괴라든가 또는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 또 토사가 유출돼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자칫하면 보호라는 명목하에 피해도 계속 발생하는 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쯤이면 문제가 파악됐을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도 소음 문제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사실 이제 풍력 때문에 취재 기자 시절에
풍력이 발달한 나라들이 직접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해외의 경우에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을 굉장히 장기간 설득하는 노력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또 기존에 있던 어떤 습관을 같이 바꾸면서 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노력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기만 합니다만 몇 년 전에 수소와 관련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보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당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어떤 정책을 내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이미 드러난 위험성도 잘 보완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다르게 주목한 부분은 상병수당 제도입니다. 예. 이번 코로나 뉴딜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콜센터에 있는 분들이 몸이 아파도 출근한 이유는 직장을 빠지기 힘들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다수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 쉬면 당장 하루 먹을 거리가 벌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어떤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종의 유급 병가 같은 그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예. 이미 6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면 감염병 사태에서라도 된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상병수당을 주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감염병 위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취약계층에게 퍼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추진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 회장이 말하기를 전문가들의 이제 어떤 대체적인 견해를 모아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디지털 경제로 가는 것은 추세이긴 하다. 네. 그렇지만 비대면 디지털 경제만이 모든 걸 해줄 수는 없다. 일테면은 조금의 그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만은 종합적인 어떤 하나에 너무 치우치는 이런 정책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고용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요즘 얘기하듯이 온라인으로 맨날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러 군데 가서 오프로 강의했던 사람이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국에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실리콘밸리처럼 아주 확산되어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디지털에만 집중을 했을 때는 자칫 우리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은 뭐니 해도 제조업이 근간인 나라였기 때문에 제조업도 동시에 살리는 정책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우려는 조금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과 에너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과 고용 안정을 같이 균형 잡아서 가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계획들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저희 최저임금이 내년도에 1.5% 오른 8,720원이 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양쪽 입장이 전혀 좀 다르더라고요. 노동계와 경영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2021년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올해보다 1.5% 인상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임금 인상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사 양측이 다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측에서는 지금 힘들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지금 올릴 땐가 이것도 너무 많이 올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자 측에서는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양쪽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최저임금 얘기할 때 숫자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연평균 인상률로 따랐을 경우에는 연평균 인상률이 7.7%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7.4%였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현 정부에서 엄청나게 연평균 인상률을 올렸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숫자를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일방적 수치를 자꾸 일부 언론이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자영업자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게 최저임금 때문만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일부분 영향은 있겠죠. 네. 그런데 자꾸 이걸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얻는 교통에서는 최저임금을 비롯한 인건비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과도한 월세, 즉 부동산 문제라든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편의점들이 가맹 계약을 맺는 곳과의 네. 불공정 계약 문제가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1, 2년 동안 제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구조적 문제 안에 최저임금까지 더해지니까 더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바닥에 깔려 있는 문제는 얘기를 안 하고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모든 편의점들이 어려운 것처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을 떼다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저는 좀 어떤 사회적 대화가 계속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인 어떤 노사정 협의는 계속 돼야 된다라고 보지만 너무 경영계가 한쪽에 있는 문제만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이 문제이다라고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고통받는 대부분을 보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 7.7%는 사실 박근혜 정부랑 비교하면 별로 차이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렸다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 1년, 2년 동안에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최저임금을 이번에 이것만큼밖에 못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치킨집 알바가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 오른 임금을 가지고 퇴근할 때 치킨 한 마리를 사서 집에 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금의 인상보다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거에다 방점을 찍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노사가 다 만족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온 거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네. 드리자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된다면 앞으로 고용 유지책도 같이 사용자 측에서 내야겠죠. 그것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팽팽하군요. 네, 두 분과 함께 뉴스픽 들어봤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